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인공호흡기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 의료진들은 이제는 어떤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줄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영국 의사협회는 지난 1일 가망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인공호흡기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영국 보건당국은 다음 주까지 필요한 3만 개 인공호흡기 중 30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인공호흡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탈리아는 지금 활용 가능한 인공호흡기가 전국에 3,000여 대에 불과해 인구 10만 명당 약 5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5,100대를 가지고 있어 인구 10만 명당 7대밖에 되지 않았고, 그나마 많다는 독일이 2만 5천여 대로 인구 10만 명당 30대 정도였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의료 책임자인 엘리케 루이스 에스쿠데로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인공호흡기 등 장비가 당장 3배는 더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의 부족도 심각하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미국입니다. 지난 1일까지 미국에서 당장 3만 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50개 주에 지원한 인공호흡기가 7,140개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앞으로 1918년 독감과 같은 상황이 온다면 무려 74만 개 이상의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등의 인공호흡기 생산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급해지자 러시아에게까지도 인공호흡기를 구하기 위해 손을 벌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러시아 인공호흡기를 비롯해 공식적으로 구입한 의료정비는 모두 60톤 분량으로 지난 1일 뉴욕에 도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MIT가 $100로 생산이 가능한 디자인을 온라인에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각국에게 놓여진 가장 큰 과제는 인공호흡기를 싸고 간단하고 빠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 전 세계가 찾고 있는 간이 인공호흡기가 이미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미 국내에서는 불과 10만원에서 20만원에 생산 가능한 간이 인공호흡기가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성욱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 호흡재활센터 교수팀은 2016년에 간이 인공호흡기를 개발했습니다. 개발자인 강성욱 교수는 엠브백에 간단한 기계장치를 연결해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호흡을 장기간 보조해줄 수 있다며 간이 인공호흡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기관이나 나라가 있으면 기본적인 제작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강성욱 교수가 값싼 간이 인공호흡기를 개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인공호흡기는 가격이 비싸고 쉽게 만들 수도 없는 장비여서 저개발 국가의 환자는 치료 기회를 갖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희귀난치성 지원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호흡 재활 교육을 위해 전 세계를 다니던 강성욱 교수는 아직도 많은 나라의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경제적 문제로 포기하는 환자가 많다며 이를 돕기 위해 간이 인공호흡기를 개발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부족한 인공호흡기가 한국에서 개발한 간이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는다면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요청하는 한국산 진단키트에 이어 한국산 인공호흡기까지 한국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들에게서 인공호흡기 때문에 슬픈 사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TV는 65세 미국 여성이 산소호흡기가 모자란 상황에서 인공호흡기를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내 아이가 있는 젊은 엄마의 호흡기를 가져오고 싶지 않고 장애가 있는 자식과 사는 70세 부모의 호흡기를 가져오고 싶지 않다. 지난달 31일 영국 데일리 메일은 벨기에의 90세 여성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양보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쓰고 싶지 않다. 더 젊은 환자를 구하라. 난 이미 좋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때 젊은이들이 자신들은 걸려도 생명에 큰 문제가 없다며 거리를 활보하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만약 노인들이 아닌 젊은 사람들의 생명이 더 위협적이었다면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어떤 것이든 해서라도 우리를 지키려 하셨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20개의 국가 정상들이 한 곳에 모이는 놀라운 상황이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어젯밤 9시부터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가 문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진행되었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일본의 아베 총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 등에 모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으로부터 2주 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통화하던 중 이번 사태에 대해서 G20 국가가 모여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처음으로 제안했고,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뜻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G20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20개국 정상들이 논의한 내용은 크게 4가지죠. 보건적인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이번 사태가 세계 경제와 정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마지막으로 위축된 세계 무역을 어떻게 다시 활성화시킬지, 이렇게 4가지인데요. 사실 이 4가지보다 전 세계가 현재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 어떻게 이번 사태를 통제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의 방역 조치 과정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스페인의 산체스 총리는 최근 한국의 대응에 대한 큰 성공에 축하의 말씀 전한다면서 한국을 배우고 한국 의료 물자 지원이 필요하다 요청하였습니다.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는 캐나다는 한국과 비슷한 모델로 가려고 한다 라며 한국 업체에 방역 물품을 요청했다. 한국은 과학을 기반으로 안전의 성과를 내고 있는 동시에 의료 체계에도 지나치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 극찬하였습니다. 또한 캐나다가 최근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막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해외 국가를 막는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국의 결정이 옳은 선택이었다 전했습니다. 미국이 뉴욕을 중심으로 최근 이렇게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캐나다 입장에서는 미국을 막은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런데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미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검사를 했다. 매우 성공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온 한국보다 미국이 더 많은 검사를 진행했다. 잘했어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미국의 대표 언론사 CNN이 팩트체크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CNN은 한국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총 35만 7,896건의 검사를 실시했고 미국은 41만 8,810건의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런데 한국의 인구는 5,100만 명, 미국의 인구는 3억 2,900만 명이다. 라며 한국은 인구 142명당 1명꼴로 검사를 했는데 미국은 786명당 1명꼴로 검사를 한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CNN은 역학 프로그램의 설립자인 제니퍼 호니의 발언을 인용해 절대 숫자가 아닌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절대적인 검사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다. 라면서 미국이 한국보다 많은 수를 검사했다 라고 발언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오늘 중에 바로 한국산 의료 장비에 대해 FDA의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할 테니 한국이 미국에 지원을 좀 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열린 이번 G20 특별 정상회의에 대해서 아주 멋진 회의였다 평가했고 G20 정상들뿐만 아니라 스페인,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초청국 정상들과 세계은행, UN, IMF 등의 국제기구 수장들도 모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사실상 이들은 모두 한국의 대응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 것이 이날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마지막에 발표한 공동 성명문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 협력할 것. 전 세계 매체들이 봉쇄 없이 이번 사태를 진정시킨 세계 유일의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며 극찬하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G10 국가가 서로서로 국경을 봉쇄하느라 바쁜 전 세계적 현상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부터는 한국의 모델을 배우고 따라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의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어제 G20 화상회의 당시 아베 총리의 뒷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어둡고 쓸쓸함을 느낄 수 있고 상당히 힘이 없어 보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세계 정상들이 일본의 도쿄올림픽 1년 연기를 확정지었기 때문이죠. 니케이 에이시안 리뷰는 도쿄올림픽을 내년으로 미루면 8조 5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전했고 재팬투데이는 도쿄올림픽이 202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은 일본의 납세자들이 지불해야 한다 라며 현재 일본의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고용하고 있는 3,500명의 직원들도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적하였습니다. 게다가 올림픽을 위해 사용한 후 올림픽이 끝나면 팔기로 한 도쿄에 지은 5,632채의 아파트들도 지금 현재 엄청난 손실을 일본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베트남 매체 베트남넷은 이일 최근 사태로 전세계 축구팀들이 긴축 정책을 펴고 있다며 박항서 감독도 스스로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최근 베트남의 방역 및 치료를 위해 써달라며 정부에 5,000달러를 기부했지만 이 매체는 기분은 좋지만 당장 일이 없으니 더 낮은 연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현지 보도에 달린 베스트 댓글에는 언론에서 말하는 압력은 공식 단어보다 10만 배나 더 강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베트남 축구협회가 강요는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해주길 바란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그동안 놀라운 성적이나 다른 외국 감독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은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베트남과 달리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필리핀 성인 대표팀 감독 에릭센이 74억 원을 받을 때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U23과 성인 대표팀을 겸직하고 있음에도 2년 전까지 연봉 2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베트남은 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에서 사상 처음으로 준우승을 차지했고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최초로 4강 진출을 이뤘습니다. 또한 10년 만에 스즈키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따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 같은 성적을 얻고 나서야 연봉이 7억 3천만 원까지 올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베트남은 태국과 오랜 라이벌 관계로 늘 비교되어 왔습니다. 일본 니시나 아키라 감독이 태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할 당시 박항서 감독보다 무려 4배나 많은 11억 4천만 원에 계약한 바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역사상 가장 높은 성적을 냈음에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태국 니시노 감독의 연봉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베트남 넷은 태국 니시노 감독은 연봉을 깎아 태국 대표팀에 도움을 줬다며 박항서 감독도 일본 동료 감독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제2의 고향인 베트남을 위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국제대회에서 베트남에 수많은 트로피를 안겨줬던 박항서 감독은 연봉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스즈키컵 우승 당시 우승 축하금 10만 달러를 베트남 축구 발전과 부르이웃을 위해 캐척했습니다. 그동안 박항서 감독의 헌신과 선행이 있었기에 베트남 언론의 이 같은 주장에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국내에서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지금 베트남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봉쇄 정책이 초기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와 달리 최근 하노이 최대 병원 박마이 병원이 뚫리면서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副총리는 이에 대도시 봉쇄령까지 언급하며 3월 27일 자정을 기해 전국에 사실상 이동중지 명령까지 내렸고 급기야 29일 한국 기업들로부터 5,000개의 진단키트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20만 개를 수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한국의 네티즌들은 한국이 싫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진단키트를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이 보여준 행태에 그동안 베트남에게 엄청나게 투자했던 한국 기업들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GDP의 30%를 책임지고 있다는 삼성은 구미 공장 중단에 따라 베트남 디스플레이 공장을 OLED 라인으로 개조하려고 했지만 급히 베트남으로 파견한 한국 기술자 700명이 베트남 정부에게 입국 거부를 당한 바 있습니다. 나중에 겨우 사정하고 베트남 당국의 요구를 들어주고서야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지만 베트남은 자국민의 안전 우선 정책 아래에서는 그동안 양국 관계의 자랑거리였던 삼성전자조차 걸림돌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그동안 한국의 신남방 정책을 두고 다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으며 특정 국가의 편애 현상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 시각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베트남의 행동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의 리스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베트남에서 벗어나 다른 동남아 생산기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근 베트남이 더 큰 투자 요구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 그동안 투자액을 다 소유했다며 거절한 바 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이번 사태로 베트남에 리스크가 있고 중국 공장이 멈춰서면서 태국 법인에서 부품 조달 라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생산 원가 등을 고려해 중국에서 부품 공급을 받아왔지만 이번 사태로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LG전자가 새롭게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태국입니다. 베트남에 관심이 집중되기 전 태국은 글로벌 공급 체인의 한 축을 이루며 생산업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2016년부터 자국 산업 업그레이드 정책인 태국 4.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과도하게 의존했던 일본에서 벗어나 한국에게서 4차 산업의 길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현재 태국의 인건비는 베트남에 비해 20-30% 비싼 것으로 파악되지만 노동력의 질적인 면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베트남의 임금 인상 추세가 가팔라 4-5년 내 비슷해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베트남에게 집중됐던 투자에서 벗어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들을 찾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앞으로 과거처럼 한국 기업들의 전폭적인 투자를 받지 못함과 동시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관광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 관광객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던 베트남은 두 나라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베트남의 많은 호텔들이 도산하고 있으며 장기화된다면 거대 리조트까지도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대비 가장 많이 베트남을 찾았던 한국인들에게 인식이 나빠지면서 연간 32조 원의 관광 수입에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다시는 베트남에 여행을 안 가겠다는 한국인들이 늘면서 베트남 관광 산업은 벌써부터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던 베트남은 한국이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